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그 제2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입니다. 네. 특정 개인의 어떤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법적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담은 문서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서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또 어떤 정보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다룰 내용에서 사건 번호나 채무자 이름, 또 관련된 회사 이름 같은 긴 식별 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다시 좀 일어서려고 할 때 거치게 되는 그 법적 과정의 한 단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채무자의 재산 상태라던가 부채 규모,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생활 이력, 그리고 왜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법률 전문가인 파산 관제인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어떤 의견을 내는지 딱 거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요. 이 개인 파산 절차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의 경제적인 삶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 그게 담겨있는 기록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상황 그리고 파산 신청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보고서를 보니까요. 67세 남성분이시고요. 대학은 졸업하셨는데 현재는 특별한 직업은 없으시고 월 한 106만 원 정도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네. 연세도 좀 있으신데 이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좀 빠듯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그 경력을 쭉 보면 2013년에 건설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셨더라고요. 사업을 하셨군요. 네. 근데 좀 안타깝게도 2년 만인 2015년에 경영난 때문에 사업을 접으셨어요. 2년 만에요? 네. 그 이후에는 잠시 가족 관련 회사로 추정되는 곳, 이 회사명은 저희가 비시명 처리했습니다만 거기서 잠시 근무하면서 좀 재기를 노리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안타깝게 시력 문제 같은 건강 문제가 좀 악화되면서 결국 퇴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 뒤로는 쭉 그냥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시다가 결국 작년이죠. 2024년 4월쯤에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은 과거 사업 실패 여파도 있고 또 대출 이자 같은 게 계속 쌓였을 게고 건강 문제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네요. 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거죠. 주거 이력을 봐도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이렇게 확연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 문제. 2011년부터 한 5년 정도는 자가주택에 사셨는데 딱 그 사업 실패 시점이랑 맞물리는 2015년에 법원 경매로 이게 넘어갔다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가주택을 잃고 난 이후로는요. 지인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주소만 잠시 옮겨놓는 식으로 좀 주거가 매우 불안정했던 걸로 보여요. 네. 현재는 또 다른 지인분 소유의 주택에 계신데 보증금은 없고 월 40만 원, 월세를 내면서 거주 중이시고요. 월 40만 원 월세요. 보증금 없이요.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 형태가 계속 변하는 걸 보면 이 채무자분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말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그럼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좀 상당한데요. 네. 자료에는 총 채무액이 약 3억 8,811만 원, 그리고 채권자는 14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3억 800 정도 되고요. 원금만 따져도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1억 6천? 원금만요? 네. 이게 보니까 2011년부터 발생한 채무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결과로 파악이 되고요. 주로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과거 사업 자금으로 썼던 돈들, 그리고 일부는 보증 서셨던 채무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빚은 이렇게 많은데 그럼 현재 이분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은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아주 작은 토지, 그게 유일한데요. 토지요? 네, 근데 이것도 상속받으신 땅이고 지목이 도로예요. 도로? 네, 면적도 60제곱미터, 한 18평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가로 평가해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거기에 불과합니다. 50만 원이요? 그럼 사실상 재산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럼 그 토지는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서에 보니까 파산 관제인이 환가 포기 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아, 네. 그 환가라는 게요. 쉽게 말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이 도로라서 사실 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죠. 도로를 누가 사겠어요. 네. 그리고 평가액 자체도 50만 원으로 너무 적은 데다가 심지어 이미 세무서에서 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아, 압류까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걸 굳이 팔아서 현금화하는 데 드는 어떤 비용이나 노력이 거기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법원에다가 이 토지는 그냥 현금화하는 거 포기하고 절차 진행하지 맙시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환가 포기 의견이죠. 아, 그러니까 실익이 없으면 굳이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거네요. 이게 파산 절차의 좀 현실적인 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죠. 가족 관계는 좀 어떤가요? 이 부분도 파산 절차에서 중요하게 본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중요하게 봅니다. 혹시 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숨겨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족한테서 경제적으로 좀 부양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 그때 뭐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하고요. 아, 이혼하셨구나. 네. 그리고 슬하에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31살이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이미 독립해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뭐 부양 의무 관계는 없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부모님은 각각 2001년, 2020년에 모두 돌아가셨고 특별히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 관련해서는 특별한 쟁점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의견이 법원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진술이라던가 제출된 자료,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네. 그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면 뭐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불허가 사유는 없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채무자가 과도한 빚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면책 허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면책 허가 의견,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라는 의견이군요. 그렇죠. 그 의견과 함께 파산 절차 자체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네요.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토지 문제랑 연결되는데요. 환가 포기된 그 토지 외에는 더 이상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 그렇죠. 재산이 없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더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 절차를 그냥 종결시켜버립니다. 이걸 파산 폐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책을 허가해서 빚은 탕감해주고 동시에 파산 절차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런 의견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파산관제인의 의견대로 만약 결정이 난다면 이 채무자분은 법적으로 이제 빚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지만요. 파산관제인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겪는 어떤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또 법적인 구제 절차가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참 복잡한 법률 용어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데 그 속에서도 결국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 또 재기를 위한 과정이 담겨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파산 절차라는 게 단순히 그냥 빚을 없애주는 것, 그걸 넘어서서요. 채무자의 재산, 부채, 또 생활 상황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이고 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를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개인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의 법적인 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하고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질문이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